자, 이 십상시 정권. 자, 일본 총리 이름은 이시바. 십상시 정권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오늘 이야기 핵심은 뭐냐면은 실력이 있으면 어떤 자리 가도 일거리 합니다. 이재명 대표를 어떤 자리에 넣으면 못하겠어요? 일머리가 있으시니까요. 이재명 대표가 예를 들어서 변호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도 검찰총장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고. 자격이 된다고. 여러분 검찰총장 하면 검찰 출신이 한다고 생각하죠? 안 그래요. 변호사 경력 15년만 있으면 해요. 물론 정당. 아마 1년 뭐 이렇게 정해져 있을 거예요. 근데 일 잘하는 사람은 뭘 시켜도 잘해. 근데 얘네들은 완전 자리 나눠 먹게 하는 건데 그 이야기 한번 볼게요. 윤석열의 사람이라고 불릴 만한 사람들 140명이 공공기관 임원으로 임명됐어요. 이거랑 관련해서 김대남도 사실 마찬가지인 거죠. 그런데 한번 보세요. 140명 중에 직무랑 관련 있는 사람은 18명. 하필이면 18명이냐? 기가 막힙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직무 관련성이라는 것이 사실 굳이 없어도 되는 자리가 있을 수는 있죠. 여기 한번 봐봐요. 은행권에 내려간 새끼들. 인수위 대선 캠프 출신들 한번 봐봐요. 대통령실 해가지고. 와, 저 연봉까지 쭉 리스트업, 그러니까 저기 지금 이렇게 표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게 다 낙하산이라는 거예요. 쉽게 표현해서. 어제는 우리가 보여드렸죠. 검사 출신들이 저런 완전히 꿀보직 자리에 꽂힌 명단 보여드렸잖아요. 이게 국정감사에 다 튀어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대통령실 출신, 인수위 출신, 대선 캠프 출신. 근데 진짜 분노스러운 건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윤석열은 저런 자리 낙하산 안 하겠다고 공약을 했거든요. 그렇죠. 정권을 잡으면 어느 정도 저런 자리 내려가요. 진영 전체가 약간 좀 점령군처럼. 왜냐하면 저런 자리 그럼 누구를 내려보냅니까? 그런데 이건 해도 너무한다는 거지. 정부 여당 출신 140명 가운데 직무 연관성이 낮은 인사 119명. 그러니까 국민의힘 계열 출신이 63.9%, 대선 캠프 출신이 21%, 검찰 국가정보원 출신이 15.1%. 아무 연관성도 없는 애들을 저렇게 계속 내리꽂는다는 겁니다. 그 우리가 맨 처음에 윤석열이 정권을 잡았을까 저는 이제 뭐 주식하는 사람으로서 제일 이제 인상이 깊었던 건 이복현이죠. 근데 이복현이 왜 금감원장에다 앉혔냐 그랬더니 금융에 관련된 수사를 해본 적이 있었다. 그래서 금감원에 앉혔다. 그런데 사실 금감원장 자리는 그 자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든지 그런 식으로 아마 직무 관련해서 뭐 18명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직무 관련이 이복현 금감원장 정도 만들었을 때 그 직무 정도밖에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깊이 그런 거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은 공직이 하나의 전쟁에서 이긴 전리품 그렇죠.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노략질 하듯이 그냥 자기 밑에 아는 사람들, 검찰 수사관들, 검사들, 친구들, 동창들 마구자리 내리꽂는 정말 마음대로 해도 되는 전리품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 이화영 부지사가 이번에 국회 청문회 나왔잖아요. 그때 거의 일성이 그거였어요. 정권이 뺏기니까 검사들이 자신을 대하는 게 전리품처럼 생각하더라. 그전에는 안 그랬다는 거잖아요. 정권이 바뀌니까 검사들이 이화영을 그 노략질하듯이 전리품처럼 대하더라. 보세요. 부지사님 보세요. 이재명 지사한테 보고 있다고 하세요. 근데 그 사건에 대해서 제가 그 있잖아요. 그때 몇만 달러를 리오남한테 줬다 그랬죠? 김성태하고 안부수가? 찾아봐요, 여러분 댓글창에. 하도 요즘에 돈이 구하게 나오니까. 근데 실제로 제가 어제 들었습니다. 리오남은 굉장한 인물이긴 하더만요. 그 리오남이 그러니까 그 예를 들면 그런 정보 계통에서는 제일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더만요. 잘 아는 분한테 들었어요, 직접. 근데 70만 달러. 근데 비수교국인 필리핀에서 현찰로 70만 달러를 줬다는 거잖아요. 북한 계좌는 동결돼 있기 때문에 계좌를 못 보내요.
70만 달러를 현찰로 찾아서 못 갖고 나간다. 필리핀에서 현찰로 70만 달러를 갖고 들고 다니- 들어가기도 힘들지만 못 갖고 나간다. 검사들 대가리가 그게 없었던 거예요. 생각이 있는 판사하면 그건 무조건 무죄죠. 생각 한번 해봐요. 70만 달러 줬다고 하니까 줬어? 근데 이혼하면 오지도 않았어. 검사들이 돌대가리라서 그런 거예요. 70만 달러면 70만 달러면 얼마나 될까요? 이 금액으로 따졌을 때. 사이즈로. 필리핀 입장에서 외화 반출이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 현찰로 해외 나갈 때 10,000달러인가 뭐 이렇게 갖고 나가는 거 있잖아요. 70만 달러요? 그거 못 갖고 나간다. 바로 걸리죠. 아는 사람은 안다. 근데 이혼하면 또 오지도 않았어요. 이걸 유죄를 때려요. 그래서 이재명 재판부에서 재판부가 아니라 이재명 대표 변호인 측에서 저 판사 바꿔줘 했더니 못 바꿔준답니다. 나이씨. 매버릭 엑스님께서 그러시네요. 벌써 그거 집어넣어 보셨나 봐요. 무슨 고집인지 모르겠어요. 신진우 판사님. 구독 유주님 800만 달러는 먼저 준 거고 필리핀에서 줬다는 게 70만 달러라고 하셨고요. 매버릭 엑스님은 사과 3박스라고. 와, 하나 세 박스 그거 빠져나갈 수 있어요? 못 나갑니다. 그러니까 전문성 없는 애들이 검사까지 하고 있는 거야. 여기까지 하시고. 근데 윤석열이 대선 때 뭐라 그랬어? 낙하산 인사에 대한 얘기예요, 저게. 뭐 제가 짓고 나면 그냥 넣겠습니다. 여기에다 그냥 사장 누구 지명하고 이렇게 안 하고요. 에? 캠프에서 일하던 사람들 시킨다? 전 그런 거 안 할 겁니다. 전 근데 저거 진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제가 집권하면 저 그런 거 안 할 겁니다. 제 아내가 할 겁니다. 아내가 하고 있잖아요. 저도 본인이 안 하고 지금 김건희 여사가 다 하고 있다는 그 김대남 행정관의 말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현실이고요. 김건희 여사 측근들한테 부탁하니까 뭐 3억 연봉 상임 감사자리 가지 않았습니까? 다음. 지금 그 김대남 전 비서가 이명수 기자한테 했던 이야기 말고요. 이게 김태형 기자한테 한 말입니다. 저게 뉴스포스트 단독. 이거 읽어봐요. 이게 이제 이번에 당선된 조땡땡 그 다음에 뭐 김땡땡 강땡땡 그런 애들이 쥐었다 폈다 해. 위에 강순규 수석 개뿔이고 아무것도 아니고 실제 지금 거기서 딱 돌아가는 거는 그럼 여사가 자기보다 어린 애들 갖고 쥐었다 폈다 하고 시켜 먹지. 나이 많은 사람들은 다 그냥 얼굴 마담이야. 그러니까 저번에 다시 한번 생각 해보자고요. 제2부속실 지금 이야기 또 나와요. 김건희 사과하고 제2부속실 만들고 그걸로 털려고 그래. 저쪽 분위기가 그래. 근데 제2부속실을 만들려고 했더니 김건희 따라 들어온 코바나 콘텐츠 직원 정도 몇 명 안 되는 줄 알았더니 너무 많아서. 김건희 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엄두를 못 내고 있다는 보도를 조중동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2부속실이 만들려고 하는데 장소가 없다고 그 얘기가 나왔던 게 제2부속실에 이제 김건희 라인을 다 몰아넣으려고 그랬더니 사무 많더라. 공간이 부족하대요. 그 구할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기서 언급된 사람들 소위 말하면 김건희 십상시 실제로요. 사람 일이란 건 그래요. 권력은 권력자와의 거리에 비례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행정관이야. 그런데 수석이 행정관한테 쩔쩔 매는 경우가 있어요. 진짜 권력자를 모시고 있는 사람한테는 수석들도 쩔쩔 매죠. 그렇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정진석 비서실장부터 웬만한 수석들은 다 허수아비라는 거예요. 대통령실 가면 위세가 대단한 거지. 이 언급됐던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조지현. 얘는 어떻게 보면 김건희 공천으로 의심이 됩니다. 많이. 경북 경산에서 최경환을 물리치고 당선된 사람이에요. 조지현이. 그 당시 행정관이었고요. 그다음에 강원도 동해의 동부전기 황하영 사장 아들 황정호. 얘가 지금 저 이명수 기자랑 김대남이랑 통화할 때도 언급됐던 바로 그 황정호 그거요. 체리따봉 강기훈이. 그다음에 여기 있어. 송파가
김성룡에 대한 애착이랄까 이게 굉장하답니다. 아까 말했던 정근식하고 경선했던 바로 이 친구가 김성룡이에요. 근데 총선 나갔어. 총선 나갔다가 떨어지고 나서 다시 복귀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총선 나가서 떨어지면 다시 복귀하고 당선되면 국회의원 역할을 그렇죠. 하면서 국회 내에서 국정감사 같은 거 할 때 김건희하고 윤석열을 지키는 애들이죠. 제 있잖아요. 여러분 김성룡을 검색 한번 해보시면요. 저는 스펙 중요하게 보는 사람은 아닌데 얘가 지금 40살이 안 돼서 30대 중후반밖에 안 됐는데 스펙도 아예 없어. 그러니까 이 관심이 있어 보일 만한 구석이 단 한 군데도 없는 거예요. 근데 떨어지니까 다시 들어오라 그래. 이혼모처럼. 저런 애들이 대통령실의 위세가 대단한 거죠. 그러면 지금 김대남이 저런 식으로 이름 몇 명을 이렇게 불렀잖아요. 그럼 김건희 모시고 있는 행정관인 애들이 대통령실의 사실상 실세인 거예요. 그러니까 수석부터 비서관들, 행정관들까지 저런 실세들한테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시스템이 완전 망가지는 거예요. 수석의 영이 안 선단 말이에요. 수석이 바지죠. 그래서 오늘 단 또 하나 또 방송 나왔잖아요. 3억 연봉 배우에 저게 김건희 측근 김대남 녹취록에 등장하는 게 오늘 뉴스타파 보도가 또 나왔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거랑 같은 맥락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국민의힘 전당대회 때 공격 사주를 했잖아요. 김대남이 공격 사주를 하고 공격 사주의 대가로 3억 상당의 상임 감사로 갔는데 그 감사 자리를 앉힌 사람이 이원모 공직기강 비서관과 황정호 시민사회 소통시 수석실 그 행정관으로 지금 그 김대남이 직접 얘기하고 그 두 사람이 해줬다. 이 두 사람이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입니다. 그러면 공격 사주를 청탁하고 그 대가로 어떤 그 3억 6천만 원짜리 상임 감사 자리를 준 거기 때문에 일종의 이것도 범죄 아닙니까? 일종의 범죄가 아니라 범죄죠. 네, 제가 볼 때는 범죄로 아주 의심되는데 이거 수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김대남 씨가 말한 사람 중에 실제로 국회의원 된 게 조지현만 있는 게 아니에요. 경북 구미을에 강명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대남이 직접 언급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여기 지금 드러난 사람만 이래요. 그러니까 김건희 라인이 국회의원으로 꽂힌 자들이 몇 명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저런 애들은 국정감사한테 김건희 쉴드 치기 바쁠 텐데 딱 대세가 넘어오잖아요. 그때부터는 입 다물고 있어요. 그러면 김건희가 부글부글 하겠죠. 내가 어떻게 니들 국회의원 만들어줬는데 그런 방식으로 지금 가고 있는 위태위태한 상황인데 김건희가 만든 국회의원이 몇 명일지가 진짜 궁금해지는 거죠. 그 김건희 위세로 김영선이 보궐선거 때 당선이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수돗물 퍼먹잖아. 수돗물만 먹고. 그래서 이걸 십상치 정권이라고 하는 거죠. 옆에 붙어 있다고 그래서 무조건 권력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아까 말한 그 십상시들이 김건희한테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평판이 결정되는 거예요. 한참 어리고 이상한 짓거리 하니까 훈계할 수 있잖아요. 그럼 말 나쁘게 할 거 아니야. 그러면 그 권력자가 윤석열한테 저 사람 잘라. 김수석 잘라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최근에 나온 그 찌라시 중에 뭐가 있었냐면은 정진석이 곧 잘린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원희룡 앉힌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작업이 계속 되고 있을 가능성이 저는 그 찌라시가 맞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 보여요. 정진석은 정치인 출신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정진석이도 권성동이도 장제원이도 유승민이도 박근혜 탄핵했던 사람들이에요. 되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가지고 정치인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원희룡이는 정치인 출신인데 또라이야. 아니 원희룡이는 진짜 봤을 때 그냥 무조건 충성하는 그 무대뽀가 보이잖아요. 정진석이 양이 안 차는 거예요. 그 자리에. 정진석은 그만둘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데 인사라는 게 타이밍 잡을 때인데 나 이렇게 봅니다. 보궐선거 끝난 이후 또는
국정감사가 끝난 이후에 효과적으로 대응을 못했다. 선거가 잘못됐다 할 때 정진석이를 자르면서 한동훈이 만약에 보궐선거를 국민의힘이 지면 한동훈까지 같이 날리는 생각이 있다고 봐요. 한동훈은 선출직이긴 하지만 책임을 지고 물러나게끔 분위기 만드는 거야. 야, 우리도 정진석이 잘랐다. 너도 그만둬 이제. 그렇죠. 한동훈이가 출마할 때마다 그러잖아요. 뭐 선거 나오면 총선 이기겠다, 대승하겠다, 지방선거 어쩌고 막 이번에 새로 그 한동훈이가 당대표 되거나 그랬잖아요. 지방선거 이기겠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 책임을 이렇게 씌우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국가라고 하는 시스템 봐봐요. 저 국회의원 몇 명을 만드는 걸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온갖 수익 이야기 등장하잖아. 용산 어린이공원 만드는데 매년 700억, 800억이 들어가요. 근데 이벤트 업체가 그걸 맡아버리잖아요. 관저공사도 마찬가지고. 김건희한테 후원했던 회사들이 설계했던 회사 뭐 또는 건설회사가 법무부 싹쓸이 해버리잖아요. 이렇게 가고 있단 말이죠. 잘 보였던 애들은 꿀보직 3억 6천만 원짜리로 내려가잖아요. 김대남이 서울 보증에 꽂힌 건 그냥 우연이 아닙니다. 삼선 의원이 가야 될 자리에 초선도 못 해본 사람을 서울에 몇 개 안 남은 공공기관에 감사로 꽂을 수 있어요? 그 이미 누구한테 나왔어?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그 푸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인수위 때 가장 힘이 세다고. 그러면 우리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지금 그 뭐 명태균 게이트라고 얘기할 정도로 김건희와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고려해 보면 2021년에 뭐 아까 뭐 집으로 데리고 왔다, 국민의힘 이준석이 뭐 데리고 왔다 이런 얘기 있는 것처럼 김건희는 그러니까 국회의원 자리는 300개밖에 없고 인수위 뭐 그러니까 민수위가 아니라 그 수의계약 같은 건 되게 많지만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건희가 얼마나 크게 힘을 썼을까, 얼마나 김건희한테 잘 보여서 좋은 자리를 막 갔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되게 무서운 여자죠. 되게.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국민의힘과 윤석열 등이 쪼개지는 메커니즘은 그런 거예요. 한동훈이가 서울에만 있으면은 한 대표님 사랑해요 하는 소위 가딸들밖에 없어요. 선거를 나가지 않습니까? 지방 내려가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일단 주민들 만나잖아요. 어찌됐건 안 됐든 간에 어떻게 좀 해봐. 그런 소리를 듣게 되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 현장에서 뛰는 정치인들은 그런 소리를 무시를 못하는 건데 이 사람들이 목소리가 여기까지 차 있는 거야. 근데 말을 못해 무서워가지고. 근데 뚝이 탁 무너지잖아요. 그때는 정근식이 한 명 오지랖 떨지 마세요라고 하는 말을 한 명 이야기 하잖아요. 시간이 좀 지나면 뚝이 무너지면 100명, 200명이 똑같은 소리를 해요. 그러면 그냥 정권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재표결할 때 4표 차이로 통과가 안 됐잖아요. 그게 윤석열 탄핵 숫자랑 똑같은 거잖아요. 재표결이. 그렇죠. 200석을 넘는 순간 보수 지지자는 싹 빠져나가고 탄핵하는 데까지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은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 총선에 108석이었던 그 의석이 104석으로 줄어든 거예요, 현실. 그 4석 하나 갖고 간당간당하고 있는데 한동훈이가 지금 김건희 나대지 마. 주가지역 사건 제대로 수사했으면 좋겠다라고 던지고 김건희 빡치고 그러면서 친윤들이 또 막는답시고 말 던지고 하는 과정에 당은 쪼개지고 있다. 그렇죠. 야, 근데 친윤들이 보기에 참 한동훈이 배응망덕하긴 하겠네요. 그렇지. 진짜 아무것도 안 시키고 그거 법무부 장관 시켜주고 당대표까지 시켜놨더니. 지가 막 막던 위치였잖아요. 얼마 전만 해도. 아이고. 그건 진짜 지가 법무부 장관 할 때 주가조작 사건이나 제대로 수사를 했단 모를까. 그러니까 한동훈이 적당하게 써먹고 같이 묻으면 됩니다. 그렇죠. 한동훈이는 윤석열 따까리였다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가 더 있어요. 무능하다는 거. 네. 전혀 정책에 대한 이해가 없다는 거. 그러니까 한동훈 보면 누가 이렇게 잘 닦아놓은 자리 요렇게 갔다가 내 말 잘 들어 이렇게 약간 갖다 놓는 거기에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정말 한동훈이 내가 정치인으로서 한번 커볼래, 나 이재명 대표랑 한번 정말 대선 가볼래라는 어떤 그런 야망이 있다면 사실 지난번 총선에 지가 직접 지었고 나왔어야죠.
근데 그런 거 안 나오고 자기는 그냥 비대위에서 자기가 막 쥐락펴락하고 놀고 있지만 지금 결국 따당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너 원내 아니잖아. 이런 걸로 따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동훈의 캐릭터는 딱 고기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좀 이도저도 아닌 리더십이죠. 이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한동훈은 리더는 특별히 아니죠. 한동훈이가 뭐 윤석열, 김건희 배신해가지고 지지율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버리셔도 돼요. 사실은 이미 얘는 판별이 났어요. 한동훈 수준은 누워서 셀카 찍는 정도 수준으로 끝났어요. 어저께 그저께 여론조사 그 보수 편향 여론조사라고는 한길 리서치 거 분석해 드렸잖아요. 보수 편향 여론조사 질문 순서를 봤더니 윤석열, 한동훈 등을 먼저 물어보면서 민주당 지지층들이 떨어져 나가게끔 설계를 해놨더라고. 근데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여론이 완전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25만 원 지원금 해야 돼 말아야 돼. 해야 돼가 압도적으로 많고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검찰이 잘못하고 있는 거다. 정치 보복이다라고 하는 숫자가 또 압도적으로 많고요. 그러니까 불과 몇 개월 전보다 그런 여론도 또 확 뒤집어졌어요. 물론 여기는 윤석열, 김건희가 잘못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실제로 지금 이재명 대표는 대선을 향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이름하여 이재명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 잘 여러분들이 참고 잘 하시고 이런 부분에 있어 갖고 용기를 내시는 게 중요해요. 지루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방송이 박근혜 탄핵 때도 하고 있었잖아요. 박근혜 탄핵하는 과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 시작점을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멀리는 세월호 사건. 그 후에 직접적으로는 민중총궐기 백남기 어르신 돌아가신 사건. 진짜 직접적으로는 정윤회 게이트, 최순실. 근데 최순실 사건이 터지게 된 결정적인 배경에는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2016년 국정감사. 민주당이 일당이 되다 보니까 국회의장도 우리 거 그러면서 이거를 국정감사로 많이 밝혀내면서 최순실 국감이 됐던 거고요. 이게 결국에는 탄핵으로 이어지는데 탄핵해야 돼 말아야 돼 할 때 딱 지금 이런 분위기였어요. 힘들어 죽겠어. 왜 탄핵 안 하냐 막 이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탄핵 소추가 된 게 12월 9일 날이에요. 12월 9일 날. 그리고 3개월을 기다리죠. 딱 3개월을 기다렸는데 3월 10일 날 파면을 당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그 과정이 정말 지루했어. 우리 방송할 때마다 댓글이 항상 그렇게 달렸어. 언제 탄핵되냐. 그리고 박근혜는 그런 생각을 했다 그러잖아요. 헌법재판소 가면은 이거 기각된다. 그런데 시민들이 탄핵을 시켜버린 거죠. 박근혜가 탄핵 소추되고 나니까 국민의힘 당시 새누리당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일제히 여론조사 응답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지지율이 7, 8, 4, 5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 과정에 일반 상식적인 시민들은 계속해서 촛불이 나올 거 아니에요. 헌법재판소 똑바로 해라고. 그러니까 박근혜 지지율은 개차반이죠. 1%대죠. 촛불은 매주 100만 명이 나오기 시작하죠. 헌법재판소가 그걸 어떻게 견뎌요. 명단이라는 게 있는데 그렇게 해서 3월 10일 날 피청구인 박근혜를 파면한다라고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국정감사가 10월 달이고 12월 9일 날 탄핵 소추를 하게 되고 하는 과정에 10월 달부터 그 전부터 나오기 시작했지만 10월 달부터 3월 달까지 과정에 6개월, 5개월 이렇게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 힘듦의 시작점에 우리가 와 있는 것이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루함을 즐기자. 기억들 하세요. 그 당시에 민주당이 일당이긴 했지만 123석밖에 안 됐고요. 그 총선 이겼을 때 국민의힘이 122석이었어요. 국민의당이 41석. 그래도 200석은 안 됐잖아요. 민주진영 쪽이. 그때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과 합쳐서 무려 234명이 박근혜 탄핵 소추에 찬성을 눌렀던 바로 그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를 비롯해서 많은 국민들은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윤석열이 탄핵될 거는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오히려 국민들이 바라는 거는 윤석열 특히 김건희의 그 범죄가 다 제대로 처벌받을 수 그러니까 그 처벌받을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 더 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도 이 상태로 윤석열이 남은 임기를 채운다?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탄핵됐을 때 그 지금 뭐 양평 고속도로 김건희 특검법에 관련된 그 모든 얘기 여기서 막 수의 계약하고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김건희와 윤석열이 제대로 벌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이 가장 맞죠, 높다고 맞죠.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은 그 2016년도에 국회 처음 비서관으로 근무하면서 교육문화 상임위에서 제가 최순실을 이렇게 뭔가 최순실 전담 비서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랬어? 국회에서 자료도 엄청 많이 내고 저희 의원실에서 정유라의 그런 이화여대 그 불법 입학 그런 것도 파헤쳐서 자료도 내고 굉장히 많은 비리 의혹들을 기사하고 언론화했는데요. 그때도 사실은 최순실에 대해서 얘기를 못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최순실을 얘기하면 잡혀간다. 그래가지고 그냥 국회의원들이 조금씩 나눠가지고 거론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번 보궐선거에서 여기 계신 좀 새날 구독자분들이 우리 강화, 금정, 영광, 곡성에 힘을 좀 몰아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무난하게 가는 게 윤석열 심판하기는 딱 좋아요. 논란을 거리를 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영광에 계시는 제 가족 친지 여러분들 민주당 찍어주세요.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시고요. 두 분은 이제 다음 주에 뵙고 힘든 방송 같이 해주신 분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알고는 가시자고요. 이런 부두한 정권이 있습니까? 이런 정권 보신 적 있으세요? 머리털하고 처음입니다. 네, 나 태어나 처음 봐요. 충격적입니다. 나 전두환 때보다 더한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새날 물러갔다가 내일 낮 방송에 다시 올게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